자, 이번 시간 CFP 단일 사례, 재무설계 원론 관련된 부분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유형별로 어떠한 부분들을 학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 1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적자금 설계 관련된 기본적인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폐 시간가치 할 때 다시 한번 배웠을 텐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게 바로 재무설계 원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사례와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그 공부 방법까지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목적자금 설계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 재무설계 원론은 전체 8개의 유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에 가시면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은 1번부터 15번까지가 재무설계 원론과 관련된 단일 사례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가시면 모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테스트에도 단일 사례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가 재무설계 원론과 관련된 모의 테스트이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분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3번 문제가 목적자금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구나 라는 점들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12번 문제가 수정 내부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각각의 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 공부하다 보면 문제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부족한 문제는 문제집에 가시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에 가셔도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재무설계 사례집과 관련돼서 충분히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집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단일 사례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복합 사례와 관련돼서, 종합 사례와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일 사례 부분과 관련돼서는 각각의 과목별로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것이고요. 자, 복합 사례의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최소 3과목 정도의 과목이 섞여서 관련된 고객 정보와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고객의 정보를 분석한 후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그러한 게 바로 복합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종합 사례의 경우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과목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고객 정보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사례와 복합 사례, 종합 사례, 문제의 차이점들이 있냐 없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단일 사례와 복합 종합 사례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 정보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이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단일 사례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만 단일 사례 공부를 할 때는 유형이 어디에 있어야, 유형이 아니라 고객 정보는 그냥 하나의 문제에 담겨져 있는데,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는 각각의 지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스킬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 사례, 종합 사례 공부할 때는 지문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잘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는 결국에는 단일 사례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당연히 단일 사례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단일 사례 공부를 충분히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테스트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테스트를 볼 수 있을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종합 사례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일 사례 공부하시고, 두 번째로는 종합 사례 공부하시고, 세 번째로는
복합 사례를 공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합 사례를 매우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사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 볼 수 있을 정도로 무한 반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지에 관련돼서도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평균 점수 한 90점 이상 정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서 틀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틀립니다. 자, 그러면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없으면 문제라도 계속 읽으면서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계속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사례를 충분히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복합 사례와 그 다음에 종합 사례 공부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CFP 사례형에서는 점수를 획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 우리 강의 진행할 때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전체 8가지 있다라는 사실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목적 자금 설계와 관련돼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기본 로직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적 자금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필요 자금 마련 저축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필요 자금 마련 저축을 우리가 풀이하는데 필요한 로직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미래의 필요 자금을 먼저 산출하셔야 되고, 2단계에는 미래의 준비 자금을 산출하시고, 그다음에 3단계로는 미래의 부족 자금, 자, 4단계에 가서는 현재 부족 자금을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부족 자금을 가지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저축액을 계산하는 유형이 바로 뭐다? 자, 필요자금 마련 저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필요자금 마련 저축에 있어서는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요자금, 준비자금, 부족자금. 그래서 필준부 외우시고 필요자금에서 준비자금을 빼면 부족자금이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단계를 보시면 미래의 필요자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현재 물가 기준의 필요자금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어디로 보낸다? 미래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V 값에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부터 미래 기간을 N 값으로, 그 다음에 상승률을 I 값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FV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자금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상승률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준비자금입니다. 자, 준비자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목돈, 일시금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PMT, 자, 매년 정액저축하거나 매년 증액저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시금의 경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목돈 가지고 있고요. 저축기간,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반영해서 미래 시점의 준비자금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액저축과 관련돼서는 기시기말이 있고 매년, 매월,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저축 기간을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매년 초라고 한다면 재무계산기로 PMT B값이 반영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FV로 넘어가서 미래의 시점에 준비자금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중간에는 저축기간과 투자 수익률이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매년 말의 경우는 PMT E값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저축기간,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 준비자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매년 초냐, 매년 말이냐에 따라서 재무계산기, 이 로직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월 초 정액저축을 하느냐, 매월 말 정액저축을 하느냐. 자, 이때는 이율 전환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 매월 하는데 투자 수익률이 연 6% 연복리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율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율 전환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율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연 6% 월복리이다라고 주어졌을 경우, 자, 이때는 이율 전환을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연 6%에다가 12를 나눠서 I 값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월 하는데 수익률이 연 수익률 연복리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율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연 6% 월복리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나누기 12 해서 I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월 저축했을 경우에는 기간도 월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매월 초 저축계획을 PMT B값 넣으시고 저축기간 월로 전환하고 이율 전환한 다음에 자, 미래 시점에 준비자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사는 매월 말이니까 자, 이때는 PMT E 모드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매월 초의 경우는 PMT B 모드로 계산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정액저축 평가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증액저축입니다. 자, 증액저축도 PMT B 모드가 있고요. PMT E 모드가 있는데 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자, 기말급 증액저축의 경우는 매년 저축액에 나누기 증액률을 반영해서 계산한다. 이 부분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우리 열심히 설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 정액저축의 경우는 PMT 값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냐면 FV로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자, 증액저축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PMT 값이 PV를 한번 거쳐서 FV 값으로 계산된다라는 사실 꼭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MT 여기는 적립기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N값은 투자기간 그리고 앞에 있는 수익률은 K율이 반영이 되고요. 뒤에 있는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 반영된다. 자, 이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저축은 5년 동안만 합니다. 5년 동안 저축이 아니라 적립.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치를 할 수가 있겠죠. 5년 동안. 자, 그러면 전체 투자 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적립한다라는 것은 자, 자금이 들어가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액저축 계산할 때라고 한다면 정액저축, 그러니까 적립하는 시점에는 여기는 5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거치 5년 하는데 자, 일단은 PV로 왔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현재에서 FV까지는 자, 뭐가 되는 거죠? 전체 투자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적립 5년과 거치 5년에서 전체 투자 기간 10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때는 투자 수익률은 뒷부분에서 쓰고 자, 앞부분에서는 자, 증액률 K율을 반영해서 우리가 자, 기말급 증액저축 또는 기시급 증액저축의 평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정 1과 가정 2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자, 중요한 것은 매년 말 증액저축의 경우는 어떻게 이 증액률을 어떻게 한번 할인해서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숙지하시고요. 해당 내용 화폐 시간 가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필요 자금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래 시점의 필요 자금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금을 미래 시점의 준비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미래 시점의 필요 자금과 미래 시점의 준비 자금을 차감하면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을 계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4단계에는 현재 시점의 부족 자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시점의 부족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재 시점에 요만큼의 저축을 했었을 때 자, 미래에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느냐? 반대로 미래의 부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을 FV로 놓고요. 그 다음에 미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N값,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반영해서 현재 시점의 부족 자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현재 시점의 부족 자금을 가지고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으로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현재 부족 자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필요 자금은 미래 시점의 필요 자금으로,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의 준비 자금은 미래 시점의 준비 자금으로, 그 다음에 필요 자금에서 준비 자금 뺐더니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 그리고 미래 시점의 부족 자금을 현재 시점의 부족 자금으로 만드는 로직.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의 부족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월 저축하든지 매년 하든지 정액 저축할 것인지 증액 저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답을 도출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니까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시점 부족 자금을 위해 저축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액 저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월 정액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년 증액 저축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증액 저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먼저 우리 정액 저축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 1번에서 우리가 4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부족 자금이 바로 4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 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반영해서 PMT, B 모두 계산하면 매년 초 저축액, PMT, E 모두 반영하면 매년 말 저축액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매월 정액 저축의 경우는 반드시 이율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율 전환한 값을 I 값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저축 기간도 여러분들 월 저축이니까 월 기간으로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면 PMT, B 모드가 반영돼서 계산이 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매월 말 정액 저축의 경우는 PMT, E 모드의 차이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 전환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 그 복리 시점과 그 다음에 기간도 반드시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월복리니까 저축 기간은 월로 나와야 되고 수익률은 월복리를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액저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매년 초 증액저축 할 것인가, 매년 말 증액저축 할 것인가. 자, 둘의 차이점은 일단 첫 번째, 매년 초의 경우는 PMT로 끝나는데, 자, 매년 말의 경우는 증액률을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말이니까 자, 시작 시점에서 맨 마지막에 증액률 한 번 더 반영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액저축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KU를 통해서 우리 저축액을 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증액저축할 때는 KU를 반영하시고, 자, KU는 투자 빼기 증액,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1점 증액률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증액저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증액저축은 매년 초 증액저축이 있고 매년 말 증액저축이 있는데, 자, 증액저축은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축액을 계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평가금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자금 마련 저축액은 내가 매년 초 얼마씩 증액저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시점의 준비자금은 내가 현재 증액저축을 할 건데, 자, 미래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유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초 증액저축의 경우 먼저 필요자금 저축액 계산은 자, 일단은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이 PV, 저축기간, 그 다음에 K율 반영해서 PMT B값 계산하시게 되면 매년 초 증액 저축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반대로 자, 매년 내가 얼마씩 10,878,000원을 10년 동안 매년 물가 상승만큼 증액 저축한다면 10년 뒤 확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투자 6, 물가 4%입니다. 자, 그러면 매년 저축을 하니까 10,878,000원을 PMT B모드, 그 다음에 10년 동안 K율 적용해서 반드시 현재를 한번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V 값을 다시 투자기간, 투자 수익률 반영해서 미래 시점의 가치로 계산을 했더니 1억 7,908만 4천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년 초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매년 말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매년 말 증액저축. 자, 저축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증액률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사실만 매년 초 저축액과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말 증액저축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저축액에다가 뭘 반영한다? 증액률을 한번 할인해서 계산하는 이러한 로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축액 계산할 때는 최종적으로 한번 곱했잖아요. 자, 근데 평가액 계산할 때는 할인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 값과 동일하게 돼요. 먼저 하나하나 08,7,000원을 곱했던 것을 나눠줘요. 1.04. 그 다음에 PMT E 모드. 자, 그리고 자, 저축률은 투자 수익률은 K율을 씁니다. 그래서 K율. 자, 그리고 투자 기간은 10N. 자, 그리고 나서 PV 값을 계산했더니 자, 얼마가 나왔냐면 1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반대로 자, 평가액 계산할 때 자, 매년 1,153만 1,000원을
자, 1.04로 나누니까 징해저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얘를 10년 동안 K율 반영해서 현재로 할인했더니 얼마가 계산이 되는 거죠? 1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왜 곱해주고 왜 나눠주나요?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재무계산기 산식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에 저축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자, 증액률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가금액 계산할 때는 한 번 더 늦게 반영된, 그러니까 저축액을 한 번 더 늦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할인한 값, 증액률을 한번 할인한 값을 반영해서 우리가 저축액을 계산한다. 미래 시점에 평가액을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 증액저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직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어차피 우리 저축하는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저축할 것인지 매월 초에 저축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매년 초에 증액저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매년 말에 증액저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로직을 먼저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자, 충분히 숙지했었을 때 다음 과정부터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유형 1번 관련돼서 목적자금 설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